2023년 10월 21일 슬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80억 년 된 라디오 신호, 애슐리 스트릭랜드 CNN 보도입니다. 요거는 어떤 상상도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어, 뭐 이렇게 그 이 은하계 여기 그 지구에 그 라디오 신호가 도착했다 이런 거를 그림으로써 그려낸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0억 년이 걸린 의문의 전자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빠른 전파 폭발은 지금까지 관측된 것들 중 가장 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쭉 우리는 그 잘 모르는 그 전문적인 용어들로 이렇게 생각을 아니 이 얘기들을 좀 이렇게 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프리카와 호주의 미래 만환경이 더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측정하려고 어그뭐 그 망원경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데 이 도움이 되냐 그러면 우주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우주론에 대한 큰 질문들에 답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뭐 지금 우주라 그러면 괜히 신비한 기분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고 있죠. 이 과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80억 년이면은 뭐 말이 80억 년이지 우리 그 인간의 수명으로 봤을 때 참, 이 우주의 무한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의 이 은하계에 있는 이 조그만 그 지구 속에 사는 우리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잠깐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김동연 제2의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 일파만파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뉴스 친구 기자 이름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뭐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2023년 10월 18일자인데 의혹을 공익 제보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음형연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법화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고 많이들 그 뉴스에들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개딸들이 이 거친 공세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고요. 김동연 지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원 B씨라고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동연 제2의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 뭔 비유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에 대한 충성도는 1도 없어 보이고 용어인가요? 당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 음, 대통령이 마치 본인이 잘나서 당선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 말은 제가 해석할 때는 이재명 덕에 너 경기도지사가 되었는데 너 배신 때린 거 아니냐? 이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파만파라는 건지 이 뉴스 치는 거라고 생소하게 들리는 언론 매체인데요. 이 제목들을 아주 선정적으로들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눈길을 끌려는 그런 이 언론 기자들 또 이런 것들이 또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유지.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보통 공시가 그러는 건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혜동 기자, 언론 매체는 지금 확인을 제가 못했네요.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 인용을 제가 했을 텐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 80% 유지했다. 시가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9년에 85%, 2020년에 90%, 2021년에 95%로도 매년 올렸다가 지난해 현 정권이 생기면서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이 60%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고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병행해서 얘기 나온 것은 법인세 더 내렸어야 하는데 국회의 반대로 1%뿐이 못 내렸죠.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렸는데 원래는 20%까지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1%만 내린 거로 되어 있죠. 1% 내려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겠다는지 감세는 투자 성장에 긍정적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평상시 매우 엉뚱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 엉뚱한 생각이지만은 아파트 이 재산세 내는 거 한 예를 들으면은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선은 공정시장가액은 실제 시세를 100% 반영해서 하자. 그럼 재산세가 엄청 나오겠죠. 그 전제 조건은 그 아파트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명 연한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을 깐다 이거죠.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는 공시가가 내려가고 신설 아파트는 공시가가 더 높을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시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공시지가에 의한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주택을 살 희망을 갖게 될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광화문 월대 100년 만에 복원, 광화문 복원 완성,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월대 부재 등 원래의 속점을 약 40% 재사용했다. 광화문 새 현판 공개, 고증거처 제작 해서 이게 지금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는 사진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옛날 그 사진에 이 해태가 양쪽에서 이, 이 경복궁 광화문을 수호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세 개라는 문의 상징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첨언으로 좀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건 월대 앞에 이 장식하는 서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해학적으로 잘 조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태는 약간 좀 무섭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넓은 사진 쪽에서 보면은 이 월대라는 거 복원하는 거에 요 양측에 그 해태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뭐 여기다가 갖다 놨던 것 같은데 문 옆에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저기 옛날에 있던 게 중앙청이죠. 일본 조선 총독부 그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허물었을 때 복원할 때 이 각도가 정남한 방향인데 우리나라 옛날 근정전선부터 경복궁 쭉 보면은 그게 완전 정남 방향이 아니다. 이런 것도 뭔가 저는 이 천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연자의 작은 개나 큰 개 이런 해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해태상이 이 소수상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이 세 개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천문 쪽에서 오리온자의 오리온 벨트
큰 별 세 개가 보이죠. 그런 거하고 저는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굳이 상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경복궁 자체가 천문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거기에 예, 그 무슨 원인가 이렇게 이 우리나라가 옛날로 지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 경복궁 돌담도 그거 모양 비슷하게 이제 그 돌담이 직선 사각형이 아니고 꾸불통꾸불통 해놓은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그 연구자가 얘기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좀 이것은 뭐 요거 다른 데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어, 가까이 있어 근접해서 해태상 근접해 가지고 찍은 사진인 거 요런 사진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광화문 현판도 복원했다는데 복원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9일 날 한글날 577도를 맞아 그렇게 한글의 우수성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한자로 복원했다? 중국 애들이 한국을 계속해서 속국으로 업신여길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의견은 광화문이라고 한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옛날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고, 어, 뭐 복원이라는 개념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번 바꿨잖아요. 그땐 그때 반대를 하든지. 그럼 한글로 했는데 누구나 쉽게 이제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한자를 없애도 충분히 우리 생활에 불편한 게 크게 없이 살고 있었음이 증명이 되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한글의 우수성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바꿨다면 모르는데 한글로 한번 바꿨다면 이거로 그냥 계속 가야지. 여기에서 무슨 학자들의 오랜 논쟁을 끝내고 광화문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윤정 기자 이데일리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에, 저는 유감입니다. 한글로 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미래 한국이 밝아지는데 이거 한자 안 써도 충분히 미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동국 카이로서 28 전제 긴급 정상회담 영독 유엔도 참석. 최석진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영국 중동 인접국하고 영국 독일도 참석한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참석하는 나라가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키프로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 참석. 유럽 인접국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도 참석 예정이고 역대급 긴급 정상회담이 될 듯하다. 그런데 만나서 무슨 얘기들을 할 거냐?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 지상군 투입 방침을 고수한 거하고 관련해서 민간인 인명피해 우려 등과 관련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주의적 물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자, 사우디도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영국 그 순학 수장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찾아가 가지고 뭘 얘기했는지 좀 뭐 합의했다 그러는데 평화를 찾기 위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우디도 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런 뉴스가 좀 있네요. 요거 뭐 관련 사진으로 이 지상군 투입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주의적인 그런 조치, 구호 물자 이런 거를 넘어서 아까 영국 순낙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고 또 이집트에서 열리는 긴급 정상회담에도 다 가겠지만은 미국은 빠지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 바이든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만 만나고 돌아갔죠. 뭐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지상군 침공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구호물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러죠.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그 초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자 난민 수용 첫 영국 국가 제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와중 온라인 반발 직면했다 이렇게 됐는데 다니엘 월리스 폭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초대 장관 훔자 유사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간 중 가자 난민을 받아들이는 영국 최초의 국가 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 즉각적인 비난을 받았다. 첫 번째로 그들은 가자지구에서 떠나고 싶어 하고, 물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난민 정착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왜 우리가 그들은 서양을 싫어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싫어해야 합니까?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도록 배웁니다. 라고 한 사용자가 썼고요. 그 나라는 그들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던 하마스에 찍었지 않느냐.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 당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난민들을 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받아야 되느냐 하는데 가만히 장관의 얼굴을 보니까 중동 출신 같아요. 방송인 그 팔로와 런던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리시 수낙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영국이 그 이 두 가지 약속을 잘못했었다고 그러지 역사적으로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무슨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한테도 거기서 뭐 하는 약속을 했다 그러고, 모순된 약속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중동 사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그거로 있으니까 영국이 뭔가 그 이 책임지는 행동을 좀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쭉 얘기하지만은 이즘에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 이거죠. 석유는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해가지고 릭 뉴먼 시니어 칼럼니스트 야후 파이낸스 했는데 뭐 환경주의자들의 골칫거리고 지구 온난화의 원동력인 석유가 7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정학과 격화되는 중동 정쟁을 현재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화당 상원의원 그레이엄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뭐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바이든과 많은 미국인들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중동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아랍 국가들하고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곤란할 거고. 그런데 푸틴은 좀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번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처럼 중국도 미국을 약화시키는 것부터 이익을 얻으며 이는 바이든의 입지를 손상시키는 에너지 위기를 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쪽이 누구냐 보면은 그놈이 실질적으로 지원 세력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답이 옳은 이 논리 추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뭔가 이 수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그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유만 언급했는데 천연가스 LNG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미국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LNG 팔아가지고 돈 벌었죠. 그 LNG 수출국가 1위가 됐죠. 미국이. 그리고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가는 카타르가 옛날에 1위였는데 2위 그 수출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뭐 그 석유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2의 산유국이고, 그리고 사우디는 바이든을 사랑하지 않으며 푸틴처럼 발언권이 있다면 트럼프가 돌아오고 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란이 제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면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면은 좀 뭐 더 온화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눈먼 사람들은 사라졌고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 잃을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석유의 성냥을 켜면 이제 그 불이 나는 거니까 중동에서 성냥을 켜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다. 우울한 부분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석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천연가스도 넣어서 좀 표현을 했으면은, 이게 이 결론은 미국과 이 중국하고 그 러시아의 이익 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로 또 아마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왜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해서 유가를 안정시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글을 쓴 사람은 오펙이나 이런 것은 뭐 권위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니까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만은 오펙이라는 데서, 그러나 미국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이든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지상전 계획을 색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에단 브로노 헨리 마이어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기습 공격의 잔혹성, 이스라엘의 하나의 목표로 묶다, 하마스를 분쇄한다는 그런 이 결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침공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레바논 쪽의 헤즈볼라가 하고도 또 소규모의 지금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요르단 쪽하고도 뭔가 불편한 일들이 그 서한지구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정의는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가 옳은 정의냐 그른 정의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하지만 당신이 그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것에 소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네타냐후한테 한 얘기 같아요. 9.11 이후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얻는 동안 우리는 또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코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보다는 가자지구 주변의 완충지대, 원어를 보니까 버퍼전 어라운드 가자라고 그랬어요. 이 가자를 둘러싸고 있는데, 버퍼전이면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하마스를 소탕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현재 워싱턴에 있는 중동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빌랄이 말했다. 그리고 바이든 소장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됐겠죠. 그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를 격돌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전략적 동맹과 평화협정을 유지하고 이를 확대해 중동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심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자 여기 그 북부를 침공하려는 것을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래도 계속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왜 관계 정상화를 계속 하려냐 그러면은,
이게 또 나름대로 또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 사우디 그 이 네옴시티 많은 데가 홍해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벗어나 가지고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거죠. 스위즈를 통해 가지고도 뭐 여행을 올 수 있지만은 사우디가 지금 쭉 보면은 언젠가는 석유가 떨어질 거니까 저기 자기네들도 탈석유하면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사우디가 먹고 살 길은 관광뿐인 없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도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마당에 음, 지금 한국 윤 대통령이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빈 방문으로 지금 갔지 않았습니까? 참 그 시기가 이런 시기에 또 초청을 했다는 것 자체도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한테 무엇을 그 요구할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돈벌이도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경제적으로 다 각각의 국가가 다 같이 생존하면서 자기 나라 생존하면서 어떻게 국익을 찾을 수 있을 거냐 하는 측면의 행동들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거 테두리 친 요게 이제 그 어, 퇴거하라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 그 상상은 요 바다로 쭉 나가면은 그 이 천연가스 유전이 있다. 이게 이제 이쪽 이스라엘 쪽하고도 같이 걸려 있는 요런 거하고도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 이 비무장지대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 만드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만들면 에워싸면 되는 거죠. 비무장지대를 그렇게 싸면 되는데 이거 참 골치 아픈 거네요. 다그이 이스라엘도 독일한테 그 학살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학살했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또 역사의 그 죄인으로 남을 거고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자주국방이라는 게 정말 힘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인 정의에서 다른 한쪽이 절대 악이라고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정의를 찾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싸움에 인도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이 뭐꽉안 닿아가지고 유발 하라리 교수와 하고 그 데일리 아사히가 TV 아사히 대리 데일리 아사히마입니다. 어,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금 뭐 쭉 보를 보면은 평화라는 얘기는 나오지만은 사실 뭐 어저께인가 저도 그 평화는 오히려 이 특별한 상황이다. 전쟁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도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로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나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심한 고통을 계속 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필자는 객관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바다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공감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입장이다 이거죠.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발 하라리가 뭐 역사 연구로 또 히트를 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얘기를 이 제목으로 좀 올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10년 이상의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과의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거 어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건데 밑에 얘기는 약간 좀 바꿨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있는데 이게 평화와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안정과 이게 어떤 그 변동성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안정이라는 게 오히려 특별한 거고
수시로 그 불안정하고 그 불확실성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일반적인 게 이 세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변동성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냐. 이 변동성의 불확실성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한국이 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바꿔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중국은 대만과 왜 중국은 대만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반일에서 탄생한 중국 공산당의 역사라고 해서 아케카미 아키라라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했는데 뭐 이게 일일이 이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소제목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중국 공산당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대의기를 내걸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산동반도를 획득한 일본에 대한 항의운동으로 시작을 했다. 세계 최초의 코민텔은 지부였다. 그 산동반도가 마오를 지도자처럼 역사 위조를 또 했다. 음, 사실 그때 만들어질 때는 노동자와 농민의 당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일운동을 하는 당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그 국공합작을 할 때는 이 자기네들은 잘 안 나섰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국민당이 그거를 말하자면은 이 토벌을 하는데 왜 토벌이란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마오쩌둥은 이 후난성과 장시성의 경계지대에 있어서 인호가산에서 혁명근거지를 다지면서 여기에 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적이나 마적의 지배직이었는데 여기에 부대를 주둔시키고 산적의 멤버도 공산당의 군사조직을 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적도 항일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적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장학량이라는 이름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장학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마적 출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탄생했고 대일전쟁에서 전력을 온전하고 내전에서 승리했다. 국민당 보고 싸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당 결국은 내몰고 대만으로 이렇게 됐겠죠. 됐다는 얘기 쭉 잘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국공내전이 부활하지만은 국민당군은 일본군과 잦은 전투에서 완전히 피폐해졌기 때문에 결국 내전에 졌다는 거로 진단을 하고요. 공산당은 소련의 무기를 지원받아 내전을 우위에서 진행했고 1949년 10월 하루 마오쩌둥은 베이징의天安문 위에 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했다. 1942년에 사실은 내전에서 국민당군을 내몰아고 성공한 거죠. 왜 미국이 대만에 접근한다고 격분하는가? 아직 대만에 석방해야 할 인민이 남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앞에서도 조국 통일이 중단된다. 이 한 앞에서라는 게 이게 한국의 한 같아요. 아니면은 한 발 앞에서 조국 통일을 했는데 중단됐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랬는데 보류하고 인민해방군을 한반도로 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민진당의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어, 결국은 이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공산주의의 이 논리에 따라서 되는 거고 만약에 대만 독립을 인정을 한다면은 티베트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고 그리고 또 왜 여기만 왜 얘기했는지 몰라 만주도 그 독립을 해야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대만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딴 데도 딴 마음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대만의 현재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자, 한국 문제로 와가지고, 한국 경제 세 번째 S자 커브라서 부가가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일본판인데, 국내판에서는 잘 못 봤습니다. 어, 이 한국이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니까 현재 한국이 장기 저성장 국면이라고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얘기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 어떤 이 현상 표현이 저하고 딱 일치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새로운 S자 커브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 1차 S자 커브 중화공업에서 성공했었고 첨단 제조업 중심의 두 번째 S자 커브도 성공했었고 이번에 이제 제3의 S자 커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바이오, 유동성 산업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찾아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해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호텔 신라에서 아시아 미디어 데이를 행사를 열고 자기네들 그 홍보 활동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컨설팅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 송승헌 이 맥킨지 코리아 대표가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을 그 홍보하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난제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구조도 대기업, 제조업, 저부가가치 산업의 치중한 저성장 모델을 대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다방면적인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 요거는 뭐 일견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수직으로 다 해먹지 말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 협력 관계 이런 거를 좀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보면서 저는 고액의 컨설팅 피를 받아 먹는 맥킨지가 컨설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되냐. 당신네들이 그렇게 잘나셨는데 개인적으로 맥킨지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낮습니다. 연속해서 맥킨지는 성장 마인드로 과감하게 과제를 이행한다면 2040년 1인당 GDP 7만 달러 시대의 달성을 통한 세계 7대 경제 대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맥킨지가 제시한 8대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 제조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성장 모델을 아까 그 앞에도 있죠.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동시다발 다면적 모델로 바꿔내. 다양성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6월 달에 그 맥킨지 코리아 그 신임 대표가 됐는데 20살, 5살에 MIT 박사가 됐고 삼성전자 출신이고 맥킨지 들어가서 2002년에 맥킨지가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그 산업 분야에서 인수합병, 환경, 사회 지배개조, ESG 전략 등을 주도해 왔다. ESG는 뭐 201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 저로 인수합병 뭐 이렇게 기업 뭐 이런 거 팔고 사고 하는 거 전문가 같습니다. 요거는 그 2022년 6월 10일 날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그때 그 대표를 취임해서 한 얘기는 반도체는 민간에 맡겨도 돼. 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제가 물음표를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본의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라가 치미는데 많이 참았습니다. 대만 TSMC의 약진은 일본의 장인의 기술 제조 정신을 확실히 계승한 결과이다.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 투자 애널리스트가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했는데 구원자가 많은 대만 TSMC 무기를 가지지 않는 삼성에서 쭉 뭐 얘기하고 한마디로 그 도박을 했는데 성공 못했으면은 만용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힘은 무기가 라는 그 등식이 삼성에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기를 그 경쟁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삼성은 버핏의 말처럼 코모디티라는데, 우리가 보통 커머디티 하면은 일반 상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품. 그러니까 누구나 제조할 수 있는 범용 업체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장기 비전과 현장이 소중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TSC 성공 뒤에는 통치 시대의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조 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얘네들은 한 70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우리는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솔직히 경제 발할 때 일본한테 기술 제휴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예, 왜 삼성을 또 이렇게 까는지 모르겠어. 일본 중소기업의 장인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얘기를 얘기하면서 디리스킹에서 디커플링에 들어가는로 해야 된다. 거꾸로 지금 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간다는데, 디리스킹에서 이 사람은 좀 더 강하게 디커플링으로 들어가는데 대중 전략에 중요한 거를 자기가 주장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이 세척 그, 그 반도체 세척하는 그거에 되는데, 자기네들 수준은 현재 12/9, 9가 9짜리 되는 거, 그걸 12/9이라고 순도가 아주 경이적인 순도다 하는데, 일본이 수출관리 규제 해가지고 국산하겠다고 으르렁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국의 제품 순도는 7짜리는커녕 99.999%, 5/9 정도뿐인 아직 못 된다. 이래 가지고 뭐 고품질의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플루오린화 수소라는 것 모양인데, 세척제로 쓰는 것 모양인데,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미국 민주당의 압박을 배경해서 결국 수출관리 강화를 해제하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한국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왜 중국에서 야반도주 하는가라는 제목도 있고, 한국은 일본 대 대만이 합쳐지죠. 이번에 구마모토에 그 TSMC 공장 만들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샌드위치 신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한정하지 않고 비용과 대량 생산이 중국 세력의 승산이 없다. 이번 반도체만이 아니고 이 무슨 좋은 기술이 없고 제조 정신도 없고 그런 한국이 이 중국 세력의 승산이 없다. 이렇게 예, 완전 반한 인사 같이 쓰고 있어요. 어, 그리고 게다가 일본과 대만과 달리 국내 제조업 연계의 기반이 약하다. 아까 그 맥켄지가 얘기는 공급사슬, 국내 기업체들이 대중소기업 공급사슬, 우리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될 부분, 아픈 데를 찔리긴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디프레이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 그 한국형인 삼성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대접을 받고 나섰으나, 이미 그것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앞으로 인플레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채용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뭐 말처럼 뭐 명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인재에 대한 얘기도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국이 그 물가는 인플레가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경기는 계속 그 저성장이니까, 이거를 그럼 그걸 디플레라고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고 그 일반적인 경기는 내려간다. 이렇게 되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어, 그 JP 모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그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 되는 거는 맞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에, 그 기업이 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
일본이 디프레이션 시대 때 삼성이 그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 일본이 이제 제조 강국으로 다시 올라서겠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또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 TSMC하고 그다음에 이 일본 정부, 대만하고 그렇게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이 또 하나 홋카이도에 무슨 레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을 또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은 완전히 이 일본 밑으로 깔아 뭉개겠다는 말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반도체 제조 장비도 네덜란드, 일본, 그다음에 또 어디 세 군데 정도뿐이 못 만드는 그런 거니까, 결국은 한국은 일본한테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면 그런 물건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의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건방지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이렇다 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